한 가지 수업 시간이 기억이 났어요. 자, ICD-10이라는 게 있습니다. ICD-10 국제질병분류예요. 이게 정말 방대한 명단인데 의사는 여러분들을 진료를 하면은 이 ICD에서 한 개의 진단명을 찾아서 거기다가 하나를 찾아서 진단명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감기, 뭐 기침, 폐렴, 뭐 고혈압 이런 거의 모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진단명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뭐 핵폭발, 뭐 막 아르마딜로에게 물림, 뭐 연인에게 헤어짐,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갑자기 돌발 질문 넣어줬어요. ICD에서 가장 사람을 죽음으로 많이 몰아넣는 진단명이 무엇이겠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업 시간에 갑자기 가산점을 주겠다고. 저희는 가산점을 받으려고 손을 들고 얘기를 했어요. 암입니다. 사실은 암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교수님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럼 고혈압입니다. 당뇨입니다. 교통사고입니다. 다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떤 다른 의미가 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제시한 답은 극도의 빈곤이라는 진단명이었습니다. 빈곤, 가난.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전 지구의 평균 수명이 있으면은 이 평균 수명보다 못 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 어떤 위생이 안 좋다든지 가난해서 어떠한 병에 걸린다든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오래 못 살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사망 원인이 어떠한 질환명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질환명이 그냥 가난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더라고요. 맞는 말. 그래서 이 생각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 이 가난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다는 게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재작년 여름에 상당히 많이 더웠거든요. 정말 많이 더웠어요. 우리 거의 기상 관측사상 가장 많이 더웠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기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저희 응급실에도 이 열사병 환자가 많이 왔습니다. 계속된 폭염으로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여름 열사병 등 무더위 질환으로 숨진 사람이 벌써 27명에 달했습니다. 7년 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시스템을 도입한 후 가장 많은 수입니다. 이 열사병이라는 게 상당히 잔인한 게 밖에 이렇게 그 외부 기온에 그대로 노출이 되면은 사람 몸이 열을 받아서 이 전신이 온도가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 물리적이니까. 그래서 이 올라가는 거를 땀이랑 다른 경로로 체온을 낮추지 못하니까 결국 몸 자체가 끓어요. 끓는 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뇌까지 변성이 되면 쓰러지고 이 쓰러진 상태에서 뇌가 계속 익어가는 그 열사병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의식을 잃는 열사병까지 오면은 사망률이 의학에서 50%라고도 보고되기도 합니다. 이만큼 위험한 병이에요. 그래서 저는 날이 정말 더웠던 만큼 그전까지 제가 의사 생활하면서 본 만큼의 열사병 환자를 재작년에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숫자였어요. 근데 이 열사병 환자를 받아내다 보니까 좀 어떠한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가장 많이 온 환자군이 폐지 줍던 80대 할머니입니다. 이게 노인이고요. 밖에서 계속 폐지 주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성 특히 더 취약을 합니다. 취약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저는 같은 사람이 계속 온 줄 알았어요. 근데 거의 똑같은 행색에 똑같이 쓰러져서 오신 분들이 이 폐지 줍는 노인 할머니더라고요. 실제로 통계로도 이분들은 직업상 따지면 굳이 무직에 가깝죠. 대부분이 무직, 대부분이 노인 이런 분들이 열사병으로 고통받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폐지주는 도대체 얼마나 받나? 키로당 50원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받는지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200kg를 주어야 10,000원입니다. 200kg. 이 리어카로 드는 200kg를 폐지를 주어야 10,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쉴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야 돼요. 밖에 나가서 이 떼약표에서 다 받고 쓰러지더라도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열사병에 대한 고통도 일종의 불평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루 어떤 아저씨가 오셨어요. 근데 배가 아프다고 왔어요. 오셨는데 배가 이렇게 올챙이처럼 부풀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간질환이거든요. 간질환이구나. 그래서 제가 어디서 치료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치료를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냥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픈데 그냥 참았다는 거예요. 아, 왜 참았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주민등록증도 없고 의료보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가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병원이라도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를 대봤더니 바로 간암 말기였어요. 심지어 머리가 너무 아파서 머리까지 찍었더니 뇌종양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암이 타고 올라간 거죠. 그냥 명백한 말기였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세요. 이제 저희가 기관에 연락해서 주민등록증도 좀 살려드리고 보험도 좀 다시 복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좀 볼게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 네, 치료를 받겠습니다. 이럴 것 같잖아요. 아니래요. 집에 가셔야 된대요. 이게 나는 계속 세상에 폐를 많이 끼쳐서 더 끼칠 수 없이 그냥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간신히 설득해서 다 직원들을 불러서 주민증도 확보하고 보험도 확보해가지고 어디 병원에 잘 보내드렸어요. 전 또 응급실에서 한 가지 좀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어떤 지적장애인 중년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지적장애가 좀 심해서 자기 혼자 스스로 생활할 수가 없는 분이셨어요. 근데 계단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뇌출혈로 오셨어요. 그래서 CT를 찍어보니까 뇌출혈이 있고 의식이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뇌출혈 심하진 않았어요. 그냥 이 중환자실에서 치료하면은 다시 그전처럼 자연스럽게 돌아갈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그냥 치료하면 되는 환자죠. 그래서 그냥 치료를 하려고 치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중환자실 입실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와서 갑자기 딸을 안락사 신청을 하겠다고. 일명 존엄사죠. 존엄사. 이게 병식 명칭은 존엄사인데 할머니가 안락사를 신청하겠다고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황당했어요. 아니, 자기 딸을 왜 안락사를 시켜? 이 존엄사, 심지어 이분은 치료하면 나아지는 분이라서 존엄사 이 서약서도 전혀 의미 없는 분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생명을 쉽게 버리려고 하지? 그래서 저는 아무리 할머니지만 좀 한마디 어떻게 해볼까 해서 할머니랑 얘기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정말 왜소한, 정말 다리도 저는 이런 할머니가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이 정신지체 딸을 낳고 이 딸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세까지 자기 혼자 아무것도 못해요, 딸이. 그래서 50년 동안 이 딸을 계속 케어하면서 돌아다닌 거예요. 모든 돈도 다 쓰고. 근데 할머니가 이제 80대가 되니까 몸도 아프고 이 육체적으로 더 이상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이 지적장애인 딸이 계속 다치고 계속 계단에 구르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까지 병을 얻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할머니가 내가 죽으면 이 딸은 어차피 세상에서 험한 꼴 겪겠구나. 차라리 내가 곧 죽을 거니까 내 딸 죽는 걸 보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사연들 직접 들어보고 진짜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 할머니 얘기를 듣고 크게 반성했습니다. 이런 사연들이 있구나. 이런 절박한 삶의 사연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자에게 고통은 더 가혹해요. 이거는 너무 확실한 겁니다. 우리는 빈부의 격차를 인정하지만 고통의 격차도 인정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죠. 자, 이번에 코로나가 유행을 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직접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고 더 많이 고통받았던 거는 사실 어디 재택근무가 가능한, 어디 나와도 되지 않은 이런 사람들보다는 생계가 위험해서 반드시 밖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다든지, 혹은 뭐 진짜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곳들, 그러니까 어디 병원에 다닥다닥 붙어서 입원실에서 그 어떠한 보호 장비도 없이 그 입원실에 있던 어디 정신병원이라든지 요양병원,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돌아가셨어요. 아니면은 콜센터 직원들, 정말 노동 계층에서도 어떻게 보면 약자인 분들, 이런 분들이 더 가혹하게 코로나의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되풀이될 그런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태어난 지 1년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서원 양. 지난해 10월 위탁모 김모 씨는 서원 양의 머리와 엉덩이를 매일 발로 걷어차며 때렸습니다. 설사를 자주 한다는 이유로 하루에 분유를 한 번만 줬습니다. 지속적인 학대로 서원 양의 눈동자가 돌아가고 손발이 굳어졌는데도 김 씨는 그대로 방치하다 32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2018년 12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저희 병원에 온 사건이고 제가 직접 신고한 사건이에요. 이 아이가 18개월 아이가 장염에 걸리자 이 기저귀를 많이 쓰잖아요. 기저귀를 장염 걸리면은 이 기저귀 값이 아깝다고 밥을 조금 준 거예요. 게다가 말 안 듣는다고 때리고 욕조에 넣고 이런 식으로 정말 지독한 아동학대를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죽을 지경이 돼서 의식이 없는 아이를 데리고 저희 병원에 왔습니다. 제 앞에 왔어요. 저희 의료진에게 내가 아이 엄마인데 애가 장염이고 잘 못 먹었고 애가 그리고 알아서 잘 넘어졌고 좀 넘어지던 애였고 그리고 내가 남편이랑 헤어지고 지금 애를 혼자 너무 많이 키우다 보니까 지금 삶이 지옥이다.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애가 이렇게 됐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어쨌든 저희는 최선을 다해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수술 받을 수 있게 보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봤는데 좀 미심쩍었습니다. 이게 아이가 이렇게까지 되는 것도 전 아동학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임도 학대니까.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한 거더라고요. 위탁모였어요. 그래서 이 핸드폰에 그 위탁모가 학대한 증거가 잔뜩 났습니다. 막 물고만 사진이 그 핸드폰 안에 있더라고요. 정말 신고하지 않았으면 그전에도 신고가 있었는데 의사가 신고하기 전까지는 다 증거 불충분으로 그냥 이 신고가 무마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심이 없었다면 이 학대가 계속될 수도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공식 집계상 매년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아이가 한 35명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흘에 한 명씩 우리나라에서 아이가 맞아 죽어요. 심지어 이 통계가 잘못된 통계다. 이게 잡히지 않는 게 많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한 5배에서 6배 정도 많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60, 70% 정도는 병원에 안 와요. 집에서 죽어요. 한 30, 40% 정도가 병원에서 그나마 죽어요. 그러니까 그 신고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아동학대의 특성상. 그 다음으로 자살 관련된 얘기예요. 이 자살도 사실 어떻게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냥 개개인이 우울해서 이렇게 자살을 하는 건데 어떻게 뭐 우리가 이런 빈부격차랑 관련이 있냐 이렇게 누군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이 자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2018년에 우리나라에서 13,670명 죽었어요. 자살로. 하루에 37명이에요. 자살로 우리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잃고 있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뭐 그 정신과적으로는 아니어도 그냥 육체적으로는 대체로 건강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하루에도 37명씩 꼬박꼬박 죽어가고 있어요. 심지어 이런 것들이 정말 잔혹한 광경입니다. 이게 자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거잖아요. 빙초산 드신 분들 봤습니다. 이 빙초산이라는 게 공업용 식초죠. 근데 이거를 자기가 죽겠다는 욕망이 있어서 그걸 정말 치사량만큼 빙초산을 드신 겁니다. 이걸 드시면은 이 입부터 시작해서 식도라든지 이 모든 소화관이 다 타요. 정말로 불타버려요. 우리 어떻게 점막이라든지 이런 데 강산 부으면은 그냥 검게 죽어가죠. 전 소화관이 검게 죽어갑니다. 근데 그걸 딱 먹고 정말 고통에 못 이겨서 왔는데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어떤 대화도 불가능하고 어떤 것도 그냥 그 손으로 그 자기 식도를 쥐어뜯으려고 하시더라고요. 본능처럼. 근데 전 그런 자살 시도자, 그런 특히 끔찍한 방법, 이런 분의 고통스러운 눈동자를 볼 때마다 가장 끔찍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눈동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을 결국은 재웠고 정말 많은 약의 수면제를 써서 재웠고 곧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자살자라는 게 통계를 뽑아보면은 뭔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자살자의 직업, 대부분 무직, 서비스직, 학생 이런 분들이 자살자예요. 그 다음에 원인이 뭐냐? 1위가 정신적 문제예요. 우울증을 치료를 못 받았다든지 뭐 아니면은 다른 조현병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 그다음에 2위는 경제적 문제예요. 그냥 가난해서. 대부분의 이런 통계를 보면은 이 무직과 그다음에 이 정신과적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거의 압도적이에요. 이게 자살도 그래서 이런 사연들을 보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불공평하다고 보여요. 이 자살자한테도 평등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냥 타인의 마음이니까 네가 우울하구나. 근데 뭐 나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타인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통계상 사망자 92.3%는 어떠한 마음의 신호를 보낸다고 해요. 내가 우울하다. 이런 자살의 암시 같은 걸 남긴다고 해요. 근데 77%는 몰랐다라고 합니다. 몰랐다. 이것도 통계청에 나온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 사람을 죽이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은 방금처럼 무관심일 수 있겠죠.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것들, 자살자, 그다음에 뭐 열사병, 진짜로 주변에 열사병 환자 누구 발생하지 않으면 모를 수 있어요. 뭐 가난한 사람 주변에 없으면 또 모를 수가 있어요. 이런 무관심 같은 것들, 잘 모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일단은 사람을 죽인다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으로 불평등이에요. 결국 우리나라는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어떠한 빈부의 격차를 인정을 다 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론상 고통의 불평등까지도 있어야 하느냐. 그래서 누구는 고통을 받고 누구는 고통을 덜 받고 이런 것들은 확실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권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누구나 정해진 내 수명까지 살 권리죠. 정해진 수명까지. 사실은 어떤 사람은 제 수명까지 못 살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안온하게 오래 살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인권에서 좀 누락됐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평등에 대해서 그리고 이 무관심한 부분을 우리가 비추는 것이 결국은 누구나 건강하게 제 수명까지 살 권리, 즉 인권의 권리에 합당하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선으로 이 사회를 보다 보니까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들, 이 주민증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의료보험도 말소되거나 우리 생각보다 더 고통받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런 사회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본업은 응급실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작가로도 계속 다양한 글을 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양한 시선에서, 그러니까 비단 의사의 시선에만 갇히지 않은 어떠한 작가로서 많은 사람들을 고려해야 하는 글쓰기의 시선으로서 남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글쓰기만큼 바람직한 취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이 제가 써온 글에 다 담겨 있고 그 다음에 글을 써서 다양한 사람들을 고려하고 사회의 따뜻한 시선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결국은 저 자신을 바꿀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응급학과 전문의로 어떠한 일이 없는 한 계속 평생을 일해갈 겁니다. 그리고 그 환자들 직접 마주하게 되겠죠. 사실 제가 바꾸거나 할 수 있는 거는 현장에서 많진 않아요. 그냥 그 환자를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이런 일들밖에 현장에서는 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돌아오면은 제가 느낀 거를 제가 평생 해온 글의 형식으로 사람들에게 알린다든지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한다든지 불평등을 강연자로서 전한다든지 이런 일로 사회를 조금이나마 나은 것으로 바꿔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일들을 놓지 않고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진료 후에 돌아와서 이렇게 글 쓰는 엔잡러가 되는 게 일종의 제 사명감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앞으로도 그런 원동력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이야기를 알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